증인 합의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추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발생한 울산시장 공천 문제와 검찰개혁 방안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공수처법도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이 예고되면서 여야의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들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증인 채택 문제,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한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들, 선거법 개편안 이번 통과됐고요. 이제 공수처법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분위기 어떨 거로 예상하십니까? 예,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국가의 고위공직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이제 자질, 도덕성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의원들이 검증하는 제도죠. 제도 자체는 상당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건데 최근에 이 인사청문회가 사실 야당은 이거를 적극적인 정치 공세의장으로 자꾸 이제 활용하고 접근하려다 보니까 여야 정쟁의 장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것은 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진행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여야의 아주 극한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제대로 진행될까 우려도 많고 또 그 우려가 그냥 우려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증인 채택 문제에서도 합의를 전혀 못 본 상태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 측에서 제시한 16명의 증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을 만한 증인들이 없다는 거죠. 가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과는 이게 동떨어져 있는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문제를 가지고 그 관련자들을 다 그 증인으로 요구를 하니까 이런 증인들을 합의하기는 여당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오늘 공수처법 처리를 전제로 한 본회의가 지금 오후 6시에 잡혀 있는데 아마 그 전까지는 공방을 하더라도 청문회가 진행되다가 이게 지금 본회의가 개의되고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또 본회의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그냥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적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날이긴 하지만 이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도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또 의원들도 본회의 준비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것들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뭐 결정적인 한 방은 놔두더라도 좀 이렇게 내실 있고 실속 있는 청문회가 아닌 맹탕으로 이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러한 우려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미리 청문회장에 나와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여야 청문위원들이 입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청문회 날짜야 뭐 거기에 맞게 법적인 절차에 맞게 잡혔겠지만 이 선거법 개편안이랄지 또 공수처법 개편안 이게 뭐 필리버스터랄지 여러 정치 일정에 따라 국회의사 일정에 따라 미뤄지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겹치게 됐어요.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정영께서 오영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뭐 그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일 정도 늦게 진행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주신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 이제 민주당에서 보면 예를 들면 자료 제출이라든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안 해주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오늘도 보면 물론 16명을 자유한국당에서 신청했는데 그것을 다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에서 단수 공천을 하게 된 경위가 뭐냐. 그러면 7명 중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공천심사위원회에 있었던 사람 한 사람 정도는 나오는 게 저는 사실은 합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족을 신청한 게 소위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이제 증여 문제인데 돈을 빌려준 문제인데 가족들이 그렇다고 쳐도 그 당시에 2004년도에 물론
그 회계를 담당한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못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도 교수 세부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그러면 직접 심사한 사람 한 분 정도는 채택에 동의해주면 되죠. 근데 모든 증인들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소위 이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돼 가지고 신청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부 부동의를 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어떻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도덕성이 중요한데 뭐 지역 내 피트니스 클럽을 무료로 이용한 의혹이 있다라든지 뭐 건국대가 갖고 있는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한 흔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그러면 동의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부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자질 검증을 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현행 제도 하에서 이러한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모두를 거부해버리는 이런 식의 대응은 정말 저는 그 집권당으로서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지죠. 청문회에서 증인이 출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 겁니까? 결정적 의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후보자는 당연히 이제 자신들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는 또 본인을 위해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증인들은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좀 더 중요한 대단히 부분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 지금 말씀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저는 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좀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증인 채택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면 당연히 합의를 해서 증인 채택을 해야 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를 들면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 그래서 그 논문 심사를 했던 교수들은 다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바로 A니까 B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논문 표절 의혹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혹과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사실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지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제기가 되거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실관계를 제1차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게 개회하겠습니다. 진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 증인을 신청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람들은 다 증인으로 부른다거나. 예를 들면 반수공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입니다. 정당의 가장 중요하고 고유한 잠깐만요. 기능 중에 위원님 하나고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청문회 시작을 알리는 오늘 말씀 우리 잠깐 위원회가 좀 들어보고 실시하는 오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법무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수용자의 교정, 교화 등 교정시설을 관장하고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을 관장하고 인권 옹호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 수호의 최일선에서 국가 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직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 능력이 있는지와 후보자의 국가 간 도덕성, 전문성 및 인권 보장 의지 등을 검증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 방송을 비롯한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장에서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많은 언론사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청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카메라 운용이나 회의장 내 이동 등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공직 후보자 추미애. 예,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무검찰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저의 소신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당시 군부 정권 아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시국 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판사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환경노동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경제와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제조물 책임법,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제주 4.3 특별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들의 재개정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법무부도 그 중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법무 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 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 검찰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이란 소수에게도 정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의 부당한 힘으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정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철학, 역사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아마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편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 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법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정의는 법 집행의 본질적 가치이자 정신입니다. 정의 실현과 직결되는 검찰의 국가 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 보복,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고통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 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 방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정관료이자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이기도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국회의원, 법무, 검찰, 가족 등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여 답을 찾고 때로는 질책도 들어가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진행 발언 등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제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추미애 후보자는 평생 국회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집권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전부 비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청문회를 자신이 스스로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 광진구 자신의 지역구 내에 피트니스 클럽 시설 무료 이용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피트니스 클럽의 후보자, 배우자, 직계 좀비소, 회원 가입 이력, 회비 납부 내역 이거 주면 되는 겁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건국대 소유 파주 골프장 이용 내역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주고 있어요. 다 줬습니다. 이거 하나만큼 오늘 꼭 밝혀야 되겠어요. 추미애 후보자가 2004년 4월 달에 총선에 낙선한 이후에 5월 27일 자신의 임기 이틀 남기고 1억을 출판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위반으로 당시 회계 책임자인 남편이 기소가 되는데 이 출판비 관련된 재판이 출판비를 낙선했지만 이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출판사 사장이 출판하지 않았다. 그 출판사 사장의 박모 씨가 돈을 돌려줬다. 출판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돌려받았으면 그 돌려받은 데 대한 자료 달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장 왔어요. 출판비 1억 원을 돌려받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하였다. 그래서 그러면 출판부의 1억을 돌려받은 계좌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공익재단에 1억을 줬느냐 이거를 달라 그랬더니 계속 전화를 6번 7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이 또 한 장이 왔어요. 보존기간 10년 경과 폐기돼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부단체 금액 일시를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계좌로 아니면 남편의 계좌로 아니면 그 후원 계좌로 1억이 왔을 거 아닙니까? 1억이 온 계좌 증명하고 그 1억이 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신의 계좌에 있는 겁니다. 그 계좌가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익재단이 어딘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익재단법에 따라서 정보공개 요청만 하면 그 공익재단에 1억이 갔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고 만약에요. 이 자신의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이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공익재단이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정치자금 위반이고 횡령이에요.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후보자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 안 주면 이것은 이 1억에 대해서 저는 편취하고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반드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노 자료, 노 증인이 마치 유행처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재산 형성 과정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을 검증하고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 성실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직계 좀비석 하물며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조차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때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었는지 아니면 유독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에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오선 국회의원의 관록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신과 내 가족의 사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굳이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지 그냥 국회의원 추미애가 더 현실적이고 편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후보자는 다선 국회의원으로 그동안에 총 8번의 인사청문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수많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이 상위에 있으면서 자료를 당연히 요구하고 또 제출받도록 돼 있다며 자료 제출을 독촉하기도 했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추론안불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게 가족과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조속히 물러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는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남은 정치 자금으로 저서를 출판하겠다면서 1억 원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이후 다시 돌려받아서 이를 공익법원 두 곳에 전에 기부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시 인쇄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통장 거래 내역, 기부와 관련해서 해당 법인명, 기부 날짜, 기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기부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는 2013년 건국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를 수료했다고 밝혔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 수업을 제대로 이수했을지 의문이 드는 만큼 학기별, 과목별 출결석 현황, 과목별 시험 성적표, 그리고 입학금, 등록금, 납부 내역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녀 관련해서 2017년 그 후보자 그 자녀가 그 공무 후보자가 조금 넣어주세요.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군 지휘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 입원을 이유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허돼서 사실상 탈영 상태였음에도 추후 휴가가 연장이 됐는데 일반이었다면 사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후보자 장남의 병역 판정 검사 결과표, 병역 기록표, 그리고 입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후보자의 자녀가 현재 대학생 신분이라 밝혔는데 후보자의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자녀의 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1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자금 출처를 밝혀주기 바라고 통장 거래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주광덕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이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직성을 포함한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것인데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연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있느냐, 평소 준법 정신과 준법 의지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준법을 실천해 왔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법 집행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특별한 정말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이 2004년 5월 27일 날 이렇게 쭉 보면 16대 국회 임기 종료 2일을 남긴 시점에 한 3일간에 2억 원을 지출합니다. 그 2억 원의 지출이 상당히 국민 눈높이엔 전혀 맞지 않는데 그중에서 1억 원을 출판사에 도서 출판 명목으로 이제 5월 27일 날 지불하는데 회계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 출판사에 5천만 원씩 2번 지불한 것이 에드넷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회계보고서에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후보자의 남편이 재판을 받는 과정,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 1억 원을 도서 출판으로 지출한 것처럼 진술돼 있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도서 출판비로 1억 원을 지불한 것처럼 10년 이상 해오다가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출판사의 사장이 당시에 책이 출판되지 않아서 돌려줬다.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갑자기 후보자 측에서 서면 답변으로 출판하지 않고 그 돈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익재단에 기부했다는 말이 이 15년 만에 이게 등장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 건 물론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이게 형식적으로는 법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마 특별한 친분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 이것이 기부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 실질적으로 송금한 날짜와 송금한 내용
그리고 출판사로부터 돌려받았다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 그리고 반환받은 금액, 그리고 돌려받은 금액이 2억 원 전액일 경우에 그 1억 원을 어떠한 공익단체에 일시와 금액을 표시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줘야 됩니다.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1억 원이라는 돈을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부했으면 그 법인은 당연히 기억될 것이죠. 그 법인조차 지금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진실 은폐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만큼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 바람 되겠죠? 의사 자료출 요구가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계속 지난 몇 번의 청문회 때 노증인 노자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자료에 있었고 증인도 계속 있었습니다. 윤석열 때도 증인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조국 청문회 때도 증인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건에 관해서 증인 신청했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증인을 수용할 의사가 있고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증인이 채택이 안 된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 빙자해서 그 실제 신문에 질문할 때 나올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방금 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이것도 마치 본 질문 때 나와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2004년도에 그 당시 출판을 하려고 지출했다가 결국 출판 안 됐다는 내용은 그 자리에도 그 사건 재판에도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치 그 자료 제출 요구 이 기회에 그때부터도 얘기를 전혀 안 했던 것처럼 비로소 이번에만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하신 말씀이라서 이게 본질이 때 하게 되면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이게 좀 밝혀지는데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법에 되어 있는 건데요. 전 누누이 이렇게 반복된 게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구조가 잘못된 건지요. 인사청문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그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놔라 말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 후보자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왜 그게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해당 기관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하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동안 계속 후보자한테 왜 한번 얘기 가만 좀 있어 보세요. 1분만 좀. 잠깐만 가만 좀 있어 보세요. 지금 금방 세 분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위원장한테 하셨습니까? 후보자님한테 말씀하셨죠. 후보자한테 왜 제출하지 않느냐, 무슨 묵비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는 분명히 후보자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이번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라고. 근데 오늘도 위원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계속 후보자한테 얘기했어요. 예. 그때 후보자에 대해서 뭘 숨기려고 하느냐 말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예,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요. 자료 제출 요구는 저에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고 제가 끝난 뒤에 다 후보자에게 이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요. 예, 됐습니다. 꼭 필요한 발언이 아니면 자제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오늘 청문 시간이 많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겁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님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송기현 간사의 발언 내용 일부는 심히 유감입니다. 저희들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또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16명의 정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 명도 못 받겠다는 답을 하신 분이 송기현 간사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기관에 요구를 하지 왜 후보자에게 요구를 하느냐. 맞습니다. 기관에 요구를 하면 후보자가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 유의미한 자료들을 전부 공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조차도 이해 못하고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까? 2017년 6월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고 절차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년 남짓됐죠. 그렇지만 정인 16명 일체 거부하고 자료 제출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간사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표대결이 예상되는 본회의를 오늘 6시에 열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청문회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가만히 계세요. 예, 발언권 있는 위원 외에는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 후보자 나머지 세세한 자료 요구는 제가 서면으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3월 18일 날 당시 남재종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청문 활동을 하겠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 자신이. 그리고 그 한 달여 뒤에 2013년 5월 9일 날 추 후보자는 국회의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 자료 제출 및 거짓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청문회에 있어서는 정인도 노, 자료 제출도 노. 이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저희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신환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형해화되고 무력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기관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라고 하는 그것도 기본적으로 청문 대상자가 동의 여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위원회 자질과 역량들을 평가하라라고 청문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전혀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더군다나 국무위원 후보자 자체가 국회에서의 5선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자료 제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력화시킨 다음에 시간만 지나서 임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지금 여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의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문제가 불거진다면 저는 그 도덕성에 있어서 국무위원 자질로서 현격한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2004년도에 정치자금 관련해서 판결문을 보면 어디에도 그 1억 원의 그 사용한 내용이 공익법인에 제출했다라는 그 내용이 판결문에 없습니다. 예, 전혀 없는데 이제 와서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서 제출했다고 하면
공익법인의 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료 제출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녀와 9천만 원의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을 지금 그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그 차용증 내역에 보면 상환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 5년 동안 상환한 금액에 대한 계좌 거래 내역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 자체가 이미 인사청문회 지금 현재 당시에 작성한 것에 대한 의혹으로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천호동에 사는 주소지에 장녀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장녀의 천호동에 살았다라는 그 초본 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경우 그것이 공개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2012년 2월 17일 당일날 4명이 500만 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같은 날짜에. 그러면 그 4명이 도대체 같은 날짜에 어디서 입출금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그것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30대에 그 당시 4명의 그 후원자가 500만 원씩 기부를 하게 되는데 송금 시간 및 송금한 금융기관의 지점 코드만이라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눈 감고 그냥 청문회를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자료 제출하지 않아서 시간 끈 다음에 청문회 날짜 넘기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만의 청문회를 이제는 완전히 상설화해버린 그런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지적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께서 저의 발언에 대해서 전혀 판결문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오히려 후보자의 남편이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후보자의 개인 저서는 국회의원 낙선에서 오는 실망감이나 섭섭함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판하려고 했던 것이고 개인 저서 출판 비용도 후보자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지출했던 비용이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쭉 하면서 결국은 이 후보자가 낙선했지만 정치 후원금에서 출판 비용으로 지불한 것이 오히려 출판 비용도 정치 활동을 위해서 소요된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은 출판 비용으로 지출한 걸 전제로 이 판결이 돼서 결국은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유감스럽게도 송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왜 자료 제출이 필요한지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15년 동안은 출판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선관위 회계 보고가 돼 있고 이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에도 그렇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출판사 회사의 사장이 전혀 출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후보자께서 그것도 엊그제 서면 답변을 통해서 이것은 출판하지 않아서 돌려받았고 그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익법원에 기부했다. 그러니까 그 공익법인을 정확하게 어느 법인인지 그리고 언제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 내용을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이 인사청문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꼭 필요한 자료 제출이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우리 송 의원님 1분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신상을 그래요?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혹시나 말씀하시는 중에 판결문도 안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셨다면 제가 표현했던 그거는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출판을 위해서 돈이 지출됐는데 출판사에서 도서 출판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은 이미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반환이 됐다는 부분도 그 당시에는 다 논란이 됐었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서 출판에서 1억이 지출됐는데 그것이 도서 출판이 안 되고 그 돈이 반환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묵비되었다는 점은 묵비되었다가 지금 비로소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야당 의원님께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보자가 1억 원을 얻다가 어느 공익재단에다 기부했는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마 그런 것은 후보자가 밝힐 것. 예, 그럼 1분 그럴까요? 예. 그래. 여당 같으니까 일로 와야죠. 중간에 그렇게 하야지. 예, 우리 존경하는 정 의원님부터 발언하시죠. 네. 마이크 안 들어. 예. 들어. 예, 됐습니다. 네. 위원장님 좀 의사진행을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자료 특정해갖고 그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해갖고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하고 위원장님 지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니라 자료 제출의 자료의 그 필요성을 빙자해갖고 사실상 후보자의 답변은 듣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질의하게 되면 그 자료 제출 요구라고 하지만 자료는 사실은 뭐 한 30점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 자료 제출에 그 자료의 필요성이라 얘기하면서 일방적 주장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오전 시간 다 가면 되겠습니까? 정말 후보자의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듣고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파악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다시 자료 제출 요구를 그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 그 공격만 하는 게 이게 정상적 의사 진행입니까? 빨리 좀 정상적 의사 진행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사진행 발언 1분입니까? 예, 장재원 의원님 발언하시죠. 예, 위원장님. 이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제출 요구 관련돼서 우리 야당 의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출판비 1억의 행방입니다. 그 판결을 떠나서 이 1억 원을 답변서에 다시 돌려받아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익법이 두 곳에 전액 기부하였다라고 답변서가 왔고 오늘 아침에는 보존 기간이 경과돼서 폐기돼서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오늘 추미애 후보자는 그 1억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질문 상황으로 지금 우선 이 출판비 1억에 대한 자료를 언제 돌려받았고 언제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오늘 청문회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의사 진행상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요구를 합니다. 예. 또 의사진행 발언 내지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이상 그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쳤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가만히 계세요 이제. 예. 위원님들의 질의를 발언 기회를 이제 드리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말씀은 후보자께 당연히 드릴 겁니다. 청문을 하는데 증인이나 관련 자료 제출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뭐 후보자님 잘 아실 거예요. 예. 지금 먼저 증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지금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로 이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관련 자료, 특히 오늘 발언이 많이 나온 도서출판비 1억의 회수와 그 용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오래돼 있기 때문에 그
용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억이라는 돈의 액수에 비추어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도서 출판비를 1억을 회수해서 되돌려 받아서 다른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다면 그것을 잘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제출은 이미 특정된 자료 제출 요구서가 후보자에게 갔을 테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 자료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면 그런 자료는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왜 제출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 끝난 직후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청문은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상히 알게 하고 그래서 장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을 받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후보자님 본인을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참고인을 대동하고 나오셔서 뭐 참고인을 통해서 진술을 하시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든 오늘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뒤에 배석하신 분들 단단히 들으십시오.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늦어진다든지 시간이 더 걸려서 늦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도저히 이것은 제출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오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해주세요? 주미애 후보자가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오늘 아침에 답변이 왔어요. 제가 그냥 지나갈 겁니까? 답변을 드려야죠. 제가 후보자에게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반드시 1억의 기부 공익법인과 금액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자료를 내라 했습니다. 뭐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지금 이야기해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하여튼 잘 제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왜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했잖아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지금 추미애 후보자 입장이. 추미애 장관 이 후보자가 답변이 왔다고요. 제가 분명히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전까지 제출 안 하면 그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당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오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세요.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장재원 의원 제기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죠.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는데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참내 정말 참 이미 답변서가 갔고 예. 자, 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후보자 할 얘기 있습니까? 해보세요. 네,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보존 기한이 지났고 오래돼서 다 뒤져도 남아 있지 않아서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자료 이외에 학교의 출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점을 따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뭐 해당 학교 또는 해당 교수가 보관을 하고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줄 수 없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법령상 보존 기한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를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겠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은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소장하게 의원님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청문회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답변 듣기 전에 그냥 의혹만으로 마치 이미 무죄 확정이 된 것을 또 이 자리는 법사위인데요. 과도하게 그 의혹을 정폭시켜서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후보자의 답변은 뻔하지 않습니까? 뭘 그걸 더 듣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뻔한데 내가 해명까지 들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의기관을 이용해서. 후보자의 답변이 거짓이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주셔야 됩니다. 그 발언은 1분으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유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통상 점심시간까지 또 안 되면 또 오후 4시까지 이러다가 청문회 그 와중에 휩싸여서 그냥 그 청문회가 끝나고 자료는 적극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제원 의원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1억의 행방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답변은 참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 계좌는 보존기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억입니다. 본인이 기억을 잘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1억의 행방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가 있는 오후 6시까지 뭉개고 시간만 보내겠다.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못하고 항의를 못합니까?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도저히 제출이 불가하다든지 하는 것들은 해당 위원님께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드려서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보자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실 내용은 본인의 이 질의 발언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발언 마지막으로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기업인이 아닙니다. 법조인이 있고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이상이 거래된 것은 자료가 없더라도 경험적으로 보면은 기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도 답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 여상규 위원장님이 끝물에 너무나 사회를 잘 보셔서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첫물부터 답변을 잘하셔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첫 발언 순서의 행운을 가졌습니다. 제 행운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 시간은 관례에 따라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하의 추미애 추다르크도 역시 청문회 하니까 떠네. 떨지 말고 하세요. 네. 지금 현재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받으시면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장관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대검의 반부패 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또 반부패 1, 2, 3, 4 부장과 동부지검 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취임을 하시더라도 인사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점은 제가 장관은 재청권이 있을 뿐이고요. 인사권 한 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사권자는 임명은 대통령이 하시지만은 네. 법무부 장관은 재청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인사를 하실 거냐 이거예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과 저는 일부 언론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은 검찰총장 등 소위 문제되고 있는 수사의 담당 검사들을 인사를 하겠구나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좋습니다. 지금 청문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12월 12일 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자 법무부 지명을 받자 법무부 업무보고 아니 그 판사같이 답변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좀 틀리더라도 그냥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국장, 검찰과장을 불러서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해라.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12월 13일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이 되는 28기 등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러한 인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고요. 다만 통상적으로 저의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에 인사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에 하나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네. 그럼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죠. 네. 오늘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4+1에서 올린 것과 다르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후보자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또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민이 열망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소신을 묻는다면 저도 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표결에 임하실 거예요.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소신이면은 네. 표결에 임해서 찬성 표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검찰 개혁의 완성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하고 싶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그렇게 재판장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정치인처럼 똑떨어지게 얘기해 보세요. 표결해서 찬성하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좋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난 12월 27일 선거법 표결에는 다른 현직 장관들도 다 와서 표결을 했는데 후보자가 왜 표결을 안 했어요? 네, 24일 날 인사청문 질의서 인사청문 일정이 의결이 된 이후에 갑자기 방대한 서면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불과 3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자료 요구도 많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누적이 돼서 아마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공휴일이 끼어 좋습니다. 있어서 왜 표결을 안 했어요? 네, 제가 청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 준비를 몰두를 하기 위해서 하느라고 네네. 앞으로도 잠시 장관 신분을 양해를 가지고 법무장관을 하는데 네. 법무장관 업무가 바쁘고 중요하면은 중요한 표결에 참가 안 하실 거예요? 이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다른 군소 정당들이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는 참가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그렇지 않고요. 좋습니다. 네. 바빠서 그렇다. 네. 당 대표 때 네.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가 공천을 받고 우리 추 대표 공천장이 나간 거 아니에요? 네, 이때 네. 임동호 후보가 낙마가 됐습니다. 이 공천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때 청와대 하명이 있었습니까? 당에도?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요.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도 대표가 임명돼서 굉장히 고집이 센 분이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거 절대 안 할 사람이다 했는데 제 추측이 맞는 거예요?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항상 믿어요. 5.18 진상규명 최근 발견된 41구의 시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과연 이 유골 무연고 유골이 어떤 연유로 무연고에 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진행 중이죠. 네.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18 진상위원회가 출범됐어요. 그런데 검찰에 국정원에 가장 많은 5.18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검찰이 자료 제출을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 질문은 끝만 치고 다음부터는 아주 좋은 질문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 병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자료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후보자님, 이제 2004년에 국회의원 임기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도서 출판비 명목으로 5천만 원씩 같은 날 2번을 출판사에다가 지급했다라고 회계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네. 그러면 그 출판사에 회계 보고서의 날짜 말고 실질적으로 송금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전 같은 날짜입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금액도 5천만 원씩 2번 1억 원이고요. 네. 그때는 아직
저서가 맡기지도 않고 했는데 왜 전액을 다 이렇게 지불했습니까?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돌려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출판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았다라고 결론은 말씀드렸습니다. 출판사로부터 이 1억 원을 다 돌려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돌려받은 날짜 그리고 반환받은 금액 언제 돌려받았습니까?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아까 어차피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돌려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네.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돌려받은 건 분명히 제가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네. 말씀하는 거 돌려받은 날짜, 돌려받은 금액 그리고 돌려받은 방법.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았느냐, 계좌로 이체 받았으면 후원의 계좌로 받았느냐, 일반 개인 계좌로 받았는지 그거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답변 드릴 수 있는 아니 제가 답변하고 나중에 마무리를 하세요. 이 서면 답변으로 하면서 돌려받아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두 곳의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서면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공익재단이 재단명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답변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억나지 않아요. 1억을 두 곳에 했으면 5천만 원씩 했는지 뭐 4천만 원, 6천만 원 했는지 그 정도일 텐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반하죠. 감추고 있다는 거로 볼 수밖에 없죠, 국민은. 그러니까 공익재단 법인의 이름을 법인 명칭을 정확히 하시고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리고 그 두 법인을 이따 오후에 제출할 때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과 그 공익재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한 뭐 친분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10일을 앞두고 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거 그것으로 문제돼서 낙마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그게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서 결국 그날 바로 사의 표명한 건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죠? 네. 예. 저는 이 돌려받을 당시의 시점과 관련해서 후원의 계좌가 아닌 후보자나 후보자의 지인 개인 계좌로 이것을 송구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그때 당시 임기 종료 한 5일 정도를 남겨놓고 후원의 계좌에 한 정치자금이 한 2억 원 정도 남았었죠. 그랬는데 약 3일에 걸쳐서 2억 원을 지출하거든요. 다음 자료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5월 29일이 임기 종료인데 5월 25일 날 차량 사는데 저렇게 2,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27일 날 지금 말한 출판 비용 1억 원 그리고 같은 날 지역구에 있는 보좌진 그리고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한테 저렇게 많은 6,900만 원의 돈을 저렇게 지출을 합니다. 저는 뭐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저게 무죄 났다는 건 알게 됐지만 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할 때 후원받은 후원금을 저렇게 임기 끝나고 나서 개인 용도의 차량을 사는 것 또 지금처럼 개인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 출판을 위해서 도서 출판 비용으로 쓰는 것 이런 것은 저의 일반적인 법적 상식으로는 사적 지출이 아닌가 상당히 이건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상당히 안 맞는 것이고 그 당시 저 차량은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후보자께서 이용하셨지요.
사용한 건 사실이죠. 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5월 25일 날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으로 후보자 개인의 승용차 구입 비용으로 2,468만 원을 송금해 줬고 그렇게 해서 구입한 승용차 후보자가 사용한 건 맞지요? 사용할 리도 없고 제가 만약에 사무실 간다 그러면 아니, 집에서 출발하니까 집에서 탄 것을 보고 당시에 경비원이 기자에게 제가 타는 것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 후보자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기사가 난 걸 저도 압니다. 아니, 그러나 잠깐만요. 후보자님. 그러나 제가 나중에 그 답변 당시에 드릴게요. 아니 저렇게 회계 보고서에 저렇게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사용했다고. 사용했지만 그러면, 아니, 제가 부정 질문하는 지출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무죄 제가 판시 그건 확정이 인정했잖아요.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유무죄는 떠나서 저 당시 정치자금으로 승용차 구입 비용으로 지출한 건 맞고 그 승용차를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에 승용차를 사용한 것은 맞느냐 제가 이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외국 유학을 가느라고 승용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해당 승용차는 사무실에 있었고요. 그러면 그리고 누가 사용했나요? 그 승용차 누가 사용했나요? 그 후에 당시의 법에 따라서 아니, 단명하게 그 사용차를 누가 사용했느냐? 당시의 법에 따라서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가 되었습니다. 아, 그 승용차를 이용 안 하시고? 네. 그러면 그 지금 사회단체도 밝혀주셔야지요. 어느 단체에 그 승용차를 기부했는지. 그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일 아닙니까? 밝히겠습니다. 예, 밝혀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정치 자금 그리고 후원금을 국회의원들과 일정한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법으로 허용하고 모금을 허용해서 그 사용을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하게 쓰게 하고 만약에 임기가 종료됐을 때는 뭐 공익재단에 기부하거나 그래도 사용하지 않고 임기가 종료하면 국고에 반납하게 돼 있는 게 법 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이런 막판 이틀날 국민 눈높이에는 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준법 의지나 준법 정신에는 이 정치 자금의 마지막 이 2~3일간의 집중적인 2억 원의 지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질이 전 의심스럽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자료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죠. 네. 우선 1억 원을 어떤 계좌로 받았느냐, 혹시 개인 계좌로 받지 않았느냐 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에 그 후원의 계좌와 정치자금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 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압수표, 은행 발행의 자기압수표로 돌려받았습니다. 재단 이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재단과 재단 관계자와 혹시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특수한 관계가 없고 법령의 취지에 맞게끔 당시의 법에는 정당,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기부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임기 전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시의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문제로 기준 삼으시는 건 현행의 정치자금법입니다. 당시 제가 후원회를 정리를 할 때는 구정치자금법이었고요. 구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낙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기 만료 등 후원회 해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 자금을 국회의원 재직 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후의 정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당시에 유학 준비 관계로 직접 이것을 상의할 수가 없었지만 배우자인 제 남편이 이 일을 처리를 해 주셨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남편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느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어서 배우자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장관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음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논산 계령 금산 김종민입니다. 저는 우리 추미애 후보자님께 검찰 개혁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좀 많은데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메모를 좀 해주시고 이후에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우리 윤석열 총장과 우리 검찰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당부와 이 내용을 반드시 잘 전달 내지는 지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또 끝나고라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국민의 뜨거운 요구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국민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과 시비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리하려면 저는 헌법 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의 검찰이 헌법적으로 헌법 정신에서 이탈해 있다. 헌법 정신에 위배돼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가 공권력과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꼭 우리 장관이 되시면 검찰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고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것임이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맞죠? 네. 저는 제가 국회의원 돼서 깜짝 놀란 게요. 입법을 많이 한 사람을 상을 주더라고요. 입법은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입법해야 되죠. 사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판 많이 열리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허가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대표적인 게 수사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입법에 대해서 과잉 금지를 강조합니다. 입법에 대한 과잉 금지는 당연히 국가의 공권력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용돼야 되죠. 특히 수사에서의 과잉 금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과잉하게 돼 있습니다. 왜 수사행위라는 게 수사 대상자를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의 죄를 입증하는 게 수사하는 사람의 목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과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만든 게 그게 검사입니다.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사가 가질 수 있는 필연적인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기관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실종돼 있어요, 지금.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법 통제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해요. 그리고 영장 청구를 합니다. 이 수사하는 사람의 영장 청구 욕심, 이 욕망, 이걸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기소도 합니다. 기소하면서 정말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지를 가려내서 판사한테 갖고 가는 거, 이 절제된 법률가의 전문적인 이 행위를 그 수사한 검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상황이요, 대한민국 검사들은 그동안 해왔던 걸 하는데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십 년 해왔던 게 잘못된 겁니다. 유월항쟁, 촛불 집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민주공화국의 시민, 민주공화국 국민으로 우뚝 서는 순간 지난 70년에 이런 부당한 헌법 위반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입니다. 이 위헌적 상황은 본질적으로 검찰의 과잉 수사 또는 부실 수사가 이어집니다. 지금 장관 되시면요,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부인의 청문회 때 기소한 거 있잖아요. 그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거의 탄핵 수준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피의사의 공표가 있었어요. 이 과잉 수사, 여기에 또 패스트트랙, 한국 땅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실 수사, 검찰 자기 식구들은 또 감싸게 하고 있는 거, 이거 전혀 지금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조국 딸 표창장 사건만큼만 수사해도 지난 우리 검찰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수사 못했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걸 안 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지금요,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사법 통제가 실종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왜? 검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니까요. 조직을 나눠서 수사부가 있고 기소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총장밖에 없어요, 지휘할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못합니다. 국회도 못해요.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 통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유일하게 검찰총장만이 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이걸 안 하는 거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서, 사법 통제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검찰권 행사 전체가 지금 헌법의 노선으로부터 이탈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도 왜 이렇게 욕먹고 검찰을 합니까? 국민 반이 지지한다고요? 아니, 국민 반이 공격하는 그런 검찰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떤 검찰도 국민이 반반 나눠서 찬반 있었던 검찰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장관 후보자님께서 장관 임명되시면 검찰에게 이 헌법적인 정신이 우리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필요하면 토론도 하시고 인사를 통해서, 감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통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이 고견 또 평소의 소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인권 옹호 역할은 법무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인권 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될 줄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공수처법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제가 만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서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후보자님 질의 시간 끝난 뒤에 하시는 답변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함께 보셨습니다.